조국 근대화의 꿈. 박정희 대통령 일대기. 1979년 10월 26일 청와대 궁정동 안가.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저녁이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고 있었지만 좀처럼 글이 써지지 않았다. 62세, 18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각하,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알겠네.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그 저녁. 나는 여전히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중화공업 육성, 수출 1,000억 달러 달성, 그리고 통일. 하지만 그 모든 꿈들이 그날 밤 총성과 함께 멈췄다. 지금 저 세상에서 돌이켜보는 내 인생. 과연 올바른 길을 걸었을까? 후회는 없는가? 이 이야기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가난한 농가의 소년 1917에 1937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모동 1917년 11월 14일 나는 이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박성빈, 어머니 백남이의 5째 아들이었다. 정이야,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다. 끼니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였고 겨울이면 추위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구미국립보통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는 반에서 가장 작고 왜소한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을 때 나는 보리밥 한 덩이로 점심을 때워야 했다. 박정희,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되어라.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꿈을 키웠다. 선생님이 되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꿈을. 1932년 대구 사범학교에 입학했다. 가난한 집 아이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성적 우수자에게는 학비가 면제되었고 기숙사 생활도 할 수 있었다. 정이야, 이제 우리 집안의 희망이구나. 어머니의 기쁨이 하늘에 닿을 듯했다. 나 역시 마음이 벅찼다.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았다. 사범학교 시절 나는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했다. 교육학은 물론이고 역사, 지리, 문화까지 탐독했다.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밤늦게까지 고민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답을 찾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의 후진성, 부패한 정치, 무능한 지도층에 대해 알게 되었다.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부강한 조국을 건설해야 한다. 그때부터 품은 신념이었다. 청년 교사의 좌절 1937에 1940 1937년 드디어 사범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문경국립보통학교에 교사로 부임했다. 22세 청년 교사의 꿈은 원대했다. 아이들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교육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일제강점기 말 교육 현장은 한국 식민화 정책으로 얼룩져 있었다. 조선어 사용은 금지되었고 조선사는 왜곡되었다. 선생님,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어를 써야 하나요? 한 제자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생활고였다. 교사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웠다. 집안 경제도 여전히 어려웠고 나 하나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이래서야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절망감이 밀려왔다. 3년간의 교사 생활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1940년, 나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교직을 그만두고 만주로 떠나기로 한 것이다. 만주에서의 각성 1940에 1944. 만주국, 신경현재의 창춘. 1940년 봄.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만주국군 군관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박정희, 조선인이지만 우수하군. 일본인, 교관들도 인정할 정도로 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다. 일제의 괴뢰국가인 만주국의 군인이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지금은 실력을 기르는 때다. 언젠가는 이 힘으로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1942년 군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나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 박정희 소위인가? 나는 김재춘이라고 하네. 김재춘은 나보다 몇 살 위의 선배였다. 그는 내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조국에 대한 사명감,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정희, 우리는 언젠가 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진짜 조선의 군인이 되어야 한다. 그의 말은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만주에서의 4년은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군사학을 배우면서 전략과 전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배운 것이었다. 부하들을 통솔하고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았다.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나라도 조직도 발전할 수 없다. 이때 형성된 신념이 훗날 내 정치 철학의 바탕이 되었다. 해방과 혼돈 1945에 1961. 1945년 8월 15일 해방. 나는 만주에서 소식을 들었다. 기쁨과 함께 막막함이 밀려왔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향으로 돌아온 나를 기다린 것은 극도의 혼란이었다. 좌우 이념 대립, 미소 점령 정책,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 광복의 기쁨은 곧 좌절로 바뀌었다. 1946년 나는 조선경비대국군의 전신에 입대했다. 대위로 임관하여 새로운 군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가 진짜 조선의 군인이 되는 때가 왔다. 김재춘의 말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군 내부도 혼란스러웠다. 일본군 출신, 광복군 출신, 만주군 출신들이 서로 갈등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나는 소령으로 진급해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우리 손으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고 나는 진압작전에 참여했다. 동족끼리 총부리를 전우는 참혹한 경험이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 진정한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회의감이 들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나는 중령으로 참전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치열한 전투, 인천 상륙작전, 중국군 개입. 3년간의 전쟁은 나라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다. 전쟁을 겪으면서 나는 깨달았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1953년 휴전 이후
나는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준장으로 진급했다. 하지만 나라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다.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무능, 지독한 가난, 그리고 분단, 고착화. 이래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지만 장면 정권도 무기력했다. 학생들이 거리에서 시위하고 정치인들은 권력 다툼에만 몰두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1961년 봄, 나는 최종 결심을 했다. 5.26 혁명과 집권 1961에 1963.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한강교를 건너는 탱크의 궤도 소리가 서울의 정적을 깨뜨렸다. 동지들, 드디어 때가 왔다. 조국을 구하기 위해 일어섰다. 나는 소수의 동지들과 함께 군사혁명을 일으켰다.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강력한 정부를 세우겠다는 일념이었다. 혁명의 목표는 반공, 부패 척결, 민족적 자주 경제 건설이다. 혁명 공약을 발표하면서 나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것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한 혁명이라고.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다. 미국은 우려를 표명했고 지식인들은 비판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민주주의도 좋지만 먹고 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보다 실질적 발전이 우선이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이 내가 꿈꿨던 조국 근대화의 시작이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자본도 기술도 인력도 모두 부족했다. 국민들은 반신반의했다. 각하, 계획이 너무 야심적인 것은 아닙니까? 경제 관료들도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하면 된다. 해봐야 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어라. 1963년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야당의 윤보선 후보와의 접전 끝에 간신히 당선되었다. 득표율 46.6%. 근소한 승리였다. 국민들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조국 근대화의 시작 1963에 1972. 1963년 12월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나는 다짐했다. 내 생애를 바쳐 이 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만들겠다. 경부고속도로 건설부터 시작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계획에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각하, 무리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나는 밀어붙였다. 고속도로가 있어야 경제가 산다. 물류가 원활해야 공업화가 가능하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기적 같은 일이었다. 해냈구나. 우리가 해냈다. 개통식에서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낸 것이다. 포항제철소 건설도 마찬가지였다. 철강 없이는 공업화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제철소를 짓겠다. 세계은행은 반대했다. 한국 같은 나라에 제철소는 맞지 않는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그럼 우리 힘으로라도 하겠다.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하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았다. 1973년 드디어 포항제철소가 완성되었다. 수출 진흥도 핵심 과제였다. 수출이 살 길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 가공무역으로 살아야 한다. 수출의 날을 제정하고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했다. 1964년 1억 달러였던 수출이 1970년에는 8억 달러로 늘어났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도 시작했다. 잘 살기,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농촌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농촌이 잘 살아야 나라가 산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하여 지붕 개량 사업을 벌이고 마을 길을 포장하고 전기를 끌어들였다. 몇 년 사이에 농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 유신과 중화학공업 1972에 1979 1972년 10월 17일 나는 중대한 선택을 했다. 유신 선언이었다. 현 정세로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야당과 지식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박정희가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먼저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경제 발전 없는 민주주의는 공허하다. 유신 체제 하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 철강, 조선, 기계, 화학, 전자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진국들이 가진 것은 우리도 가질 수 있다. 기술도 배우고 공장도 세우고 인력도 키우자. 현대조선소, 구미전자공업단지, 여천석유화학단지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뿌듯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 노동 문제, 소득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진하지 않으면 후진국으로 남을 뿐이다. 국제 정세도 변화하고 있었다. 1970년대 들어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닉슨 독트린으로 이군 철수 압력이 거세졌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자.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산업을 육성했다. 비밀리에 핵개발도 추진했다.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되었지만 안보에 대한 위기감은 계속 남아 있었다. 시련과 고독 1974에 1979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그날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탕. 문세광이 쏜 총성이 울렸다. 나를 겨냥한 총알은 빗나갔지만 영부인 유경수가 대신 쓰러졌다. 영수야, 영수야. 아내를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평생의 동반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람을 잃은 것이다. 각하, 슬퍼하실 때가 아닙니다. 나라, 이를 돌보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위로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고독해졌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다.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가 계속되었고 학생들의 시위도 끊이지 않았다. 왜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나는 나라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답답함이 밀려왔다. 측근들조차 때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경제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다.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1000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오일 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중화학공업, 투자로 인한 불균형 등의 문제도 생겼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스스로를 위로했다. 1978년 제10대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더 컸다.
18년간의 긴 집권에 대한 피로감도 느꼈다.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언제쯤 편히 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수출 10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그리고 통일. 마지막 꿈과 총성. 1979. 1979년은 어려운 한 해였다. 제2차 오일 쇼크로 경제가 어려워졌고 부마항쟁 등 정치적 불안도 계속되었다. YH 사건이 이렇게 번질 줄 몰랐다. 야당 총재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 파동으로 두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계엄령까지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혼자만의 시간에 자문해보곤 했다. 하지만 확신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 멈출 수는 없다. 조국 근대화를 완성해야 한다. 그해 가을, 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980년대 장기 발전 계획이었다. 1990년까지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하자. 그리고 반도체, 컴퓨터, 항공산업 등 첨단 산업도 육성하자.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 장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만났다. 부마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부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강경 진압이 답입니다. 차지철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김재규는 달랐다. 각하, 유화책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나는 고민했다. 어느 쪽이 옳은 판단일까? 탕.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김재규가 권총을 꺼내 차지철을 쏜 것이다. 김재규, 너 뭐 하는 짓이냐?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탕. 두 번째 총성. 이번에는 내 가슴에 총알이 박혔다. 왜 이런 짓을? 마지막 순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18년간 함께 일했던 부하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조국에 대한 걱정이었다. 내가 없으면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까? 영원한 화두. 이제 저 세상에서 돌이켜보니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성공한 것들, 경제개발은 분명한 성과였다. 1인당 국민소득 160달러에서 시작해 1600달러까지 끌어올렸다.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의 전환,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 확립, 사회간접자본 확충. 이 모든 것이 후진국 탈출의 기반이 되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도 큰 성과였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새마을운동, 이런 일들을 통해 하면 된다는 정신을 확산시켰다. 산업화와 함께 교육도 크게 발전했다.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대학도 많이 늘어났다. 기술교육에도 힘을 써서 숙련된 인력을 양성했다. 아쉬웠던 것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을 소홀히 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유신 체제, 언론 통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 이런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경제 발전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정당화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었을까? 지역 균형 발전에도 신경을 더 썼어야 했다. 영남 지역 편중 개발로 인한 지역 갈등의 씨앗을 뿌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다.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환경을 희생시킨 것은 후세대에게 미안한 일이다. 변하지 않는 신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다. 가난한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도, 민주주의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배고픈 자유보다 배부른 노예가 낫다는 말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선택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완벽한 선택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한다. 에필로그 후세에게 남기는 말. 젊은 세대에게 나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온갖 시련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도전하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끈기 있게 추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하지만 나와 같은 방법만이 정답은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도 달라졌다. 여러분 나름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정치인들에게 정치는 권력 다툼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이고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당파적 이익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우선하라. 단기적 임기보다는 장기적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 나도 많은 실수를 했다. 때로는 독단적이었고 때로는 성급했다. 하지만 항상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진실했다. 기업인들에게 기업의 성공이 곧 국가의 발전이다.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라. 특히 기술, 개발에 힘써라. 남의 것을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을 소홀히 하지 말라.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최종장 미완의 꿈, 통일에 대한 꿈. 내가 가장 이루지 못한 꿈이 통일이다.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도 발표했고 북한과의 대화도 시도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냉전 체제 하에서 통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야 했는데 언젠가는 이 땅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때가 되면 내가 꿈꾸었던 진정한 부강한 조국이 탄생할 것이다. 과학기술 강국의 꿈. 1970년대부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를 설립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앞으로 이 나라는 과학기술로 승부해야 한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간의 두뇌와 창의력으로 경쟁해야 한다. 반도체, 컴퓨터, 우주항공, 바이오, 이런 첨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문화 강국의 꿈. 경제 발전에만 치중하다 보니 문화 발전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진정한 선진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프트 파워도 갖춰야 한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도 창조해야 한다. K-pop, 드라마, 영화 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뿌듯하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 아닐까? 나의 마지막 고백.